제11장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 분석가들은 대체로 환자와의 긍정적인 치료 동맹에 기초해서 환자와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이에 관해 클라인 학파 분석가들은 그 동맹이 불가피하게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본다. 그 동맹은 환자의 인격의 모든 다른 측면들처럼, 즉 그 점에서는 분석가의 인격의 측면들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빚거나 방해받기 쉽기 때문이다. 정신분석은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알게 되고 서로에 의해 알려지는 기회이다. 이것은 K연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것은 전이와 역전이의 장에서 형성된다. K연결은 강렬한 정서적 관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우리가 감정을 다루고 그것을 사고로 변형시켜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는, 그리고 분석가에게도 마찬가지로 알을 강렬한 정서적 접촉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자면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 통찰이 생겨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건강해진다 하는 인사이트라는 거라고 할 때, 인사이트를 갖는다는 거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거죠. 자기가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분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지만 어떨 때는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를 알거나 또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아는 것을 편안해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분석가나 상담 선생님이 나를 좀 잘 알아주고,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자기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는 이런 의식적인 바람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항상 무의식 중에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패턴이 항상 같이 있죠. 그래서 이 전이 속에서 전이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죠. 어떤 치료에 방해되는 쪽으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치료 동맹에 의해서 보통 상담을 한다고 하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이나 정서도 잘 알고, 그래서 자기를 잘 이해함으로써 자기가 건강해지겠다고 하는 이런 디자이어,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때 많은 경우에 항상 치료자는 내담자와 치료 동맹을 맺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 개념을 유익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 개념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치료 동맹이란 테라피틱 얼라이언스 혹은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을 써서 상호 간에 함께 공동 작업을 한다는 개념이 숨겨져 있는데,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임상 과정에서는 이 워킹 얼라이언스를 이룰 수 있는 사람과 이룰 수 없는 사람하고 구별이 돼요. 뉴라틱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치료 동맹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프리에더퍼런 환자들,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들은 치료 동맹 자체를 맺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환자층에 따라서는 이게 심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과 알려지는 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 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치료 과정에서 계속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임상 경험들을 비온이 K-링크라는 개념을 썼어요. K-링크라는 개념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K-링크의 개념을 이 저자인 힌셰루드가 자기 나름대로 충분하게 소화해서 자기 나름대로 더 잘 설명을 해내려고 우리를 여러 임상 케이스라고 함께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가 보죠. 네. 상징, 형성. 상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이중적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
상징은 둘을 하나 안에 가지고 있다. 시그널은 상징 형성 능력이 투사적 동일시의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를 더욱 발전시켰다. 보다 폭력적인 형태의 투사적 동일시에서는 자기와 대상 사이에 경계가 없다. 그때 대상, 즉 상징은 주체의, 그러니까 그녀 또는 그가 상징한 의미의 주체의 정신 내용과 혼동된다. 의미와 상징은 같이 같은 것이 되고 같은 것이 되고 동등해진다. 상징은 그것이 상징화하는 바로 그것이 되고 만다. 시글은 이것을 정상적인 상징 형성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상징적 동등시라고 불렀다. 상징이 상징화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면 그 상징은 상징화된 그것이 사용되듯이 사용되어야 한다.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책을 부분에 하는데 이게 제가 우리 원문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이게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하죠? 예, 이게 말꼬리를 물고 이게 어느 유의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이제 요약을만 했지만 좀 저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문장 한번 원문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드리죠. 보통 상징이라는 개념과 상징적 동등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상징적 심볼릭 이퀘이션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심볼이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상징적 동등시라고 하는 것은 심볼 포메이션에 실패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당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 그래서 여기서 어떤 면은 바이올린의 현을 피너스라고 상징적인 그런 느끼는 경우를 여기 아마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의 현 자체를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게 꼭 자기 피너스처럼 느껴진다 할 때는 보통 상징의 경우에는 이 현 자체가 자기의 피너스의 상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자체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이 대상 자체는 현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생각, 피너스라고 하는 저기가 꼭 피너스처럼 느껴진다. 한다면 거기에 그 의미가 이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상징하는 것은 이게 피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피너스하고 이거 다르지만 이것이 그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때는 이게 심볼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피너스하고 똑같이 느껴져 버린다. 이 상징 자체가. 이게 바이올린이 아니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이게 바로 피너스하고 이퀘이션이 일어나버려요. 그럼 이게 피너스로 완전하게 인식되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바이올린을 심볼릭 이퀘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자기가 매스터베이션 하는 것, 자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사람은 느끼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피너스가 바로 이 바이올린의 현이기 때문에 이걸 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정상적인 상징이 형성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어떤 섹슈얼 판타지를 가지고 연주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정서가 든다는 거지 이 바이올린이 자기가 피너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젝트하고 이 미닝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 이런 상징이지만 이것이 합쳐져 버려서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정상적인 상징이 아니고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번역한 것 중에 제일 뒷부분 문장을 한번 보면 Siegel termed the symbolic equation to contrast it with symbol formation proper. 그래서 여기서 시걸이라는 사람이 1957년에 symbolic equation, 상징적 동등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정상적 상징 형성과
비교하기 위해서 심볼 이퀘이션이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이 터미널리 자체가 용어 자체를 시걸이 만든 용어예요. Clearly, this produces very pronounced effects on the capacity to think. 여기에서 이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심볼 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If symbols are exactly the thing they symbolize, 만약에 우리가 상징이 그 상징하는 것과 완전하게 일치한다면, then they have, 그러니까 여기서 바이올린이 완전히 피너스라고 그렇게 인식된다면 이 얘기예요. Then they have to be used in the way the thing is used. 그래 이때는 바이올린 현어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의 피너스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피너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데 피너스를 대중 앞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 현을 켤 수 없다. 이게 심볼 이퀘이션이 일어나면 대중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유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Siegel offered an exposition with the help of especially apt material from two patients. 요약하신 내용이 네, 여기 보면 시걸은 이것을 정상적인 상징 형성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상징적 동동시라고 불렀다. 그래서 상징이 상징화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면 그 상징은 상징화된 그것이 사용되듯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을 읽으면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했을 때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말은 다 해석해 놓은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죠? 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상징이라는 것, 상징이 아브젝트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심볼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 스틱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스틱이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거 스틱이에요. 이게 심볼인데 이게 아브젝트예요. 여기에 미닝이 이게 피너스라는 미닝이 부여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피너스죠. 그러니까 이 상징 자체는 막대기예요. 스틱인데 이 스틱이 상징하는 것이 피너스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똑같이 느껴진다면 이게 원래 오브젝트로 하기보다는 피너스로 바로 이 사람이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나가는 길거리에 새끼가 이렇게 있어요. 새끼를 봤는데 어떤 새끼라는 말을 요새 뭐라고 그러죠? 그 새끼 잘 고랑대가 안 쓰던 말이라 가마니를 묶을 때 쓰는 거 새끼라고 그러죠. 이 새끼가 늘어져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면서 질겁을 하고 도망갔는데 이때 이게 뱀처럼 생겼다.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게 뱀처럼 생겼다고 느끼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저거 뱀이라고 느껴버릴 수도 있죠. 그 뱀이라고 느끼면 이게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나 버리고, 야, 나 뱀 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새끼 보고 와서 뱀이라고 느끼는 게 이게 상징적 동등시라는 게 상징화가 일어난 게 심볼 포메이션 프라퍼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상징화라고 상징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발달한 thinking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상징화가 일어나면 이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thinking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capacity to think라는 얘기죠. 상징화가 가능한 상징화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상징은 어떤 것들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가 만약에 글자로 써 있으면 이 글자 자체가 어머니라고 써 있는 글자가 어머니를 의미를 어머니를 갖고 있지만 이게 어머니는 아니죠. 아이들이 이 글자를 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라고 써 있는 글자를 보고 부둥켜 한다는 게 심볼 이퀘이션이 일어나 상징적 동등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게 저건 어머니를 뜻하는 표기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때 이 심볼은 그대로 이 글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미닝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걸 어머니로 느끼는 사람은 그냥 어머니하고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머니를 만나는 거죠.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이제 종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사이에 유행했는 게 뭐냐면은 크리스찬의 십자가를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다가 포켓에다가 예. 십자가를 달았는데 막 선물로 주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한테 누가 선물로 주려고 그러길래 나는 그거 안 알아도 된다고. 근데 굳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달았는데 아니다 보면 이게 핀으로 됐으니까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막 깜짝 놀라서 오더니 너 왜 그러냐고 그 난리가 났어요. 그럼 왜 그랬더니 십자가 삐뚤어져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빨리 교회 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십자가하고 문양이지 심볼이지 이게 내 마음이고 내 신앙을 표현한 게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들은 아니라고 그게 삐뚤어진 거는 네 마음이 삐뚤어지고 영혼이 삐뚤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뽑아버렸어요. 뽑아가지고 야 가져가라고 줘버리니까 애들이 십자가를 뽑았다고 기겁을 하고 뭐 거의 뭐 쓰러지듯이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심볼로 시작했는데 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심볼이 아니라 심볼릭 이퀴션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바로 신벌 이퀘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형식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문구도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분명히 그걸 상징했는데 어느 정도 지났더니 갑자기 그게 심볼릭 이퀴션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자체로 그냥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들에서는 이 상징을 못 만들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 있죠. 상징 자체가 상징적 동등시하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상태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설명해 주신 것들이 이제 읽어가면서 이 뒤에 나오는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앞에 내용이 이제 혼돈된 것들이 이제 이해되는 거꾸로 가는 과정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례를 들고 있는 게 비혼이 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하는 환자 나오는데요. 환자 A는 입원 중인 정신분열증 환자였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바이올린과 그 자신의 그 성기는 완전히 하나였다. 상징과 외부 대상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없던 사례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한 게 케이스를 A에게 바이올린은 자신의 성기와 전적으로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그것을 만지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환자 B는 상징을 동등시하는 것이 아니라 표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례 B에서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환자를 이야기하는데 환자 B는 또 다른 종류의 상징을 만들어냈다. 어느 날 환자 B는 한 젊은 소녀와 바이올린 이중주를 연주하는 꿈을 꾸었다. 여기에서 바이올린은 하나의 환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은 실제 자위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아마도 실제 음악적 기술의 표현에다 자위에서 오는 즐거움과 흥분을 덧붙일 수 있었을 것이다. 자위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위와 동등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전자가 후자와 다른 점은 그것이 상징 안에서 그 상징과 다른 어떤 사적 또는 사회적인 의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있다. 개인적인 어떤 것을 외부 대상에게 집어넣는 과정은 자기와 외부 대상 사이에 경계가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가에 달려있고 이것은 다시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의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죠. 투사적 동일시가 여기서 쓰이고 있나요? 네.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여기에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피너스를 거기서 여기 투사했죠. 그 자기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 이 미닝을 여기에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미닝으로 가는 경우에는 건강한 어떤 사회 동일시가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이걸 자기의 정말 그거 자체가 대상하고 이게 경계가 없게 되면 자기가 투사한 거 자기의 피너스가 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아와 대상이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이고가 성숙했을 때만 투사의 동일시가
어떤 상징화를 만들어낼 그러니까 심볼 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으려면은 자아와 대상이 구별이 돼야 되는데 자아와 대상이 구별되지 않으면 자기가 투사한 것이 바로 그 대상에 자기 투사한 것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분열증 환자들에서 어떤 경우가 되냐면 자기의 어떤 특정한 신체나 자기 어떤 마음이나 이것만 정서만 투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전체를 투사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외부에 투사를 했는데 자기를 외부에 투사해서 그 대상이 자기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불란서 사람이긴 하지만 불란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라고 느껴요. 자기가 투사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저기 한 사람이 있어요. 불란서인이. 또 영국 사람도 자기가 있고. 만일 이 투사적 동일시가 폭력적이고 자기의 많은 부분을 옮겨 놓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과 대상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것이라면 그때 상징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측면으로 굳어지게 된다. 이때 현실의 측면들, 즉 사고와 진실은 심각하게 왜곡된다. 폭력적이지 않고 정체성 왜곡이 심하지 않은 투사적 동일시의 형태는 정상적인 상징 과정과 의사소통을 위한 토대가 된다. 이러한 형태의 투사적 동일시에서는 의미가 부드럽게 상징과 연합하는데 이때 의미는 비워지기보다는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은 비워짐과 달리 주체와 상징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대상은 다른 어떤 것들을 나타내면서도 그것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유할 수가 있다. 여기서 어떤 심볼 포메이션 프라퍼라고 하는 거 정상적인 심볼 형성에서는 대상 아브젝트가 상징이에요. 심볼. 그러니까 이 대상 자체는 어떤 것을 그 미닝을 어떤 의미를 표현하지만 이 정체성 이 두 개가 혼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 거죠. 어떤 여기 십자가하고 십자가가 표상하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마치 십자가를 떨어뜨리면은 십자가가 거꾸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표상하는 것이 완전히 지금 박해받고 있는 것으로 내가 홀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게 심볼릭 포메이션이 일어난 상태죠.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죠. 결국은 자아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대상과 자아가 구별이 안 되는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는 머지 상태죠. 그래서 일단 사물하고도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원형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하고 아이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초기에는 어머니는 자기고 자기하고 어머니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개적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상징 형성이 거의 안 되는 거죠. 대상이 독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미닝을 부여하는 대로 대상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가 나빠 그러면 그냥 엄마는 그냥 나쁜 거예요. 엄마가 독특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다른 엄마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바로 리얼리티가 되어버리니까 객관적인 리얼리티하고 주관적인 리얼리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개적인 사람들이 어때요? 어른이 됐어도 저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생각, 나쁜 대상을 표상하는 사람으로 느낀다. 저 사람이 나빠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저 사람이 꼭 옛날에 나에게 나쁜 일을 했던 그 사람처럼 나한테 느껴지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서 문제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현상들이 묻지마 살인이라는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대상을 묻지 않는 것을 왜 대상을 묻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대상을 아무나 살해하겠다는 의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정서적인 상황일까요? 심벌릭 이케이션이 일어나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저기서 처음 만난 저 대상이 과거에 자기
박해했던 대상으로 똑같이 느껴져 버린다면 지금 내가 새로 만난 이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투사한 내적 대상을 내가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마가 되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그때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볼을 여기에 투사를 했는데 이게 심볼 이퀘이션이 일어나 버리니까 저 대상은 독특한 존재로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투사한 그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니까 이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바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기애적 상태에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도 어떤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 관계를 맺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적인 어떤 이런 쪽에 보면 그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어떤 연결되는 것보다도 그냥 그 대상이 그 자기애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자기 쪽에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그냥 나쁘다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렇죠. 그 나쁜 존재가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그 대상이 완전히 나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낙인 찍기 나쁜 대상하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좀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게 폭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이올런트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주 폭력적인 투사적 동의시가 일어나 버리면 그 대상을 죽인다는 얘기. 대상 자체가 비워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저도 이걸 이제 정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 게 비워진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또 그릇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도 굉장히 이게 뭔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심각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인은 그냥 자기 대상으로 그냥 나쁘다고 인식하고 찍겠지만 끊임없이 그 대상은 그 나쁜 대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만 만나고 뭘 하면 무조건 보이지 않는 어떤 폭력적인 것들이 계속 주입되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뚝뚝 지켜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사적 동의시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그 대상을 통제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셀프를 그쪽에 지금 심어놨기 때문에 식민지 통치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주입한 생각, 정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타인과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관계 형성이 아니라 마치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그 갑질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갑질이 아닌 게 아니라 전부 다 내 수적으로 수사가 돼가지고 그냥 내 말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게 움직이지 않으면 무능하고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꼴이 되고 마니까 지금 그게 실제로 사회적인 그게 무슨 어느 특정한 어떤 상태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이게 만연하고 있는 상태. 그냥 막 깔려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대상 자체를 존중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대상을 독립된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 바운더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퍼스널 리레이션십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은 독립된 인격이고 내 인격이 그 인격과 만나면서 서로 조율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머지가 일어나 버리니까 경계가 없어지니까 이건 내 수족이야. 그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 안 움직여지면 이게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자아 정체성도 없어지고 대상 정체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 헷갈려요. 저 사람이 자기라고 우기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저 사람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쩌면 프랑스의 어떤 귀족이 아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프랑스 귀족이 사실은 나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 프랑스 귀족이라고 또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경계가 없으니까 아까 얘기대로 자아와
대상이 구별이 안 되니까 어쩔 때는 이런 정서로 오고 어떨 때는 저런 정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없다는 건 자기가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대상이 자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아주 혼돈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이아틱이에요. 이게 어떤 사이카틱한 사람들의 세계 속엔 이게 자주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심하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자기를 디펜시브한 삶 속에서 자기 조상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근데 이분들이 14세 얘기하다 보면 그 조상이 자기고 자기가 조상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자아가 아무리 왜소하더라도 나는 그 장군의 아들이고 그 장군의 10대 손이고 아니면 훌륭한 정승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서 자기 정체성 자체를 그 동일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때 심벌릭 이퀘이션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느껴져 버리죠. 또 아니면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게 아주 훌륭한 집안의 자기가 합쳐지는 순간 자기는 파워풀한 사람이 되죠. 난 그 가문의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고 이 가문이 중요해지죠.